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기장. 2.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 3. 한국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으로부터 174년 전인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던 제임스 마설은 공장을 짓기 위해 강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강력한 빛을 내뿜는 모래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매우 밝게 빛나는 모래를 가져다 바위에 펼쳐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모래에 섞인 금, 즉 사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공장주 존 서터에게 이를 알린 후 절대 외부로 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이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말죠. 강바닥에 널려있는 금은 누구나 캘 수 있는 노다지였고 이듬해부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골드러시입니다. 이듬해 1849년부터 약 8만 명이 캘리포니아로 몰려왔는데 이들을 49년의 사람들이라 하여 포티나이너즈라 불렀고 이는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홈구장으로 하는 미식 축구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 안동에서는 미국의 골드러시에 버금가는 그린 러시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왜 안동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일까요? 1800년대 후반 조선의 강제개항 이후 조선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엮어 책으로 출판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1884년 주한 영국 대사관 영사로 조선에 체류했던 윌리엄 리처드 칼스 리처드 칼즈라는 외교관은 조선의 산간벽지 1200km를 직접 걸으며 모든 것들을 기록해 조선 풍물지 라이프 인 코리아라는 책으로 출간했는데요.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조선의 자원 현황을 탐사한 후 작성한 일종의 보고서 성격에 짙은데 아마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양이 아닌 산간벽지의 조선을 가장 꼼꼼하게 살펴본 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칼스의 눈에 가장 신기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의 복장이었는데 조선 풍물지에서 그는 가장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는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은 사람인데 새끼지나 거친 끈으로 허리를 동여매었다. 머리에는 가볍고 가늘게 짬바구니 모양의 모자를 쓰고 그 밑에 머리는 완전히 가렸다. 두 개의 막대기 위에 삼각형 모양의 삼배천을 붙인 작은 가리개를 입 앞에 들고 있어서 얼굴을 더욱 감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복장이 무엇이길래 갈스는 그토록 놀라워했던 것일까요? 그 옷의 정체는 바로 삼배옷입니다. 1907년 조선을 여행했던 독일인 헤르만 산더라는 독일 군인은 많은 사진을 남겼는데 그가 찍은 사진 속 우리 조상들은 역시 하나같이 흰색 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마치 유니폼처럼 입는 이 옷이 상당히 이국적으로 보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1년 내내 평생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도 입었던 옷이 바로 삼배옷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배를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던 것은 조선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라 시대부터 입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고려를 세운 왕건에게 나라를 바쳤는데 그의 아들은 이를 치욕스럽게 여겨 산속에 들어가 평민들이나 입던 삼배옷을 입고 평생 나물죽만 먹고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말을 만든 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마의광대 태자라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의는 삼배로 짠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배라는 것은 이미 신라시대 훨씬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일상복으로 입던 패션 아이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일상복으로 활용하던 이 삼배라는 식물이 경북 안동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신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다 이 삼배라는 식물이 그린 러시의 주인공이자 신산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일까요? 누가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명언을 남긴 복싱계의 전설. 마이크 타이슨은 지난 2003년 281억 원의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가 지난 2019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약 4만 9천 평 규모의 농장을 일고 한 달에 50만 달러 약 6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계기 사실을 알렸는데 그가 일군 농장이 바로 삼배 농장입니다. 도대체 삼배가 어떤 가치를 가졌길래 타이슨에게 매달 6억 원이라는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유튜브 규정상 위험한 단어로 분류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대신 말하는 용어로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많은 환각작용이 불러오는 식물이기도 해 한국에서는 함부로 재배할 수 없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령이 달라 어떤 주에서는 재배가 합법이지만 또 어떤 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타이슨은 캘리포니아주의 농장을 읽었는데 캘리포니아는 몇 년 전부터 이를 합법화시켰고 인근 네바다주 역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재배가 시작됐는데요. 다만 한국에서 말을 재배한 것은 피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줄기를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을 찢어 배틀에 짜면 천이 되는데 이를 마 또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식물은 온대지방 또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데 껍질의 안쪽에 위치한 임피섬유를 이용해 삼배직물을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은 삼배를 재배해 껍질을 벗겨 가늘게 찢은 후 실로 만들어 여러 공정을 거친 후에 배틀에서 짜서 천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섬유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 중 그 섬유질이 가장 길고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히 입었던 삼배를 두고 일각에선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 말하는 식물에 어마어마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약 2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말이죠. 보통 마라고 하면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성분을 가진 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마가 가진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의 꽃이나 잎에 분포한 THC-테트라 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이러한 작용을 불러오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진짜 장점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말은 잼프 햄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THC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CB캔나비올, CB에탄나비놀을 비롯 약 60여 종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CBD는 신경계 수용체에 작용해 통증과 염증을 잡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 중증,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할 수는 없고 대신 껍질을 벗긴 씨앗 햄프씨들, 식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참기름, 들기름처럼 램프 씨앗에서 껍질을 벗긴 후 기름을 추출하는 것이 바로 챔프시드 오일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THC 10mg/K야 CBD 20mg/K 이하를 준수할 경우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유해 성분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진행된 햄프시드 오일 공동구매 당시 섭취 후 약 580명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후기는 불면증이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해 링크로 남겨드리니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위에서 안동의 그린 러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린 러쉬란 금빛이 아닌 초록빛을 향해 사랑과 돈이 몰려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안동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산업용 잼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는데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지에서는 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덕분에 시장은 매년 24%씩 급성장 중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환각 성분이라는 용어에 사로잡혀 상당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 또는 산업용으로 이를 활성화시키면 희귀란 치료안이나 식품, 화장품 시장에서 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또 하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어 안동이 그 선두에 나선 것이죠. 안동이 이러한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이미 안동은 마 재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동은 옛부터 안동포라고 불리는 삼배로 유명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으로 쓰일 만큼 최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이 안동포의 원료가 마 줄기인데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에 전통 직조기술이 합쳐져 세계 최고 명품 안동포를 생산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옷감을 넘어 의류 및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을 닦아둔 덕분에 어마어마한 돈이 안동으로 몰릴 잠재력을 갖춘 것이죠. 괜히 세계 6대 슈퍼푸드에 선정되고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전 세계는 지금 이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합법화를 두고 속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유엔이 1961년 이를 특히 위험한 약으로 분류해 두었다가 2020년 12월 1일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CBD 및 오메가, 아르기닌, 비타민 등 유효 성분을 극대화시킨다면 해약보다는 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미 어린이 및 노인용 간식에까지 활용하게 이르렀습니다. 지난 8월 TVN에서는 장수의 조건, 슈퍼푸드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이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핀란드 농부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리고 햄프시드, 오일이 혈관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실제로 1994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고지혈증에 있는 남성들에게 4개월간 햄프시드 오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중성지방이 48%소,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태국에서도 발견됩니다. 지난 6월 태국 정부는 의료용으로 말을 재배하는 것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재배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라며 농부들에게 무려 100만 그루의 묘목을 나눠줬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첫 3년에만 13조 원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의료 목적으로만 말이죠. 아직 한국에서는 함부로 재배하거나 이를 판매할 수 없지만 말하는 식물이 가진 엄청난 성분을 본다면 규제가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이야 중동이 석유를, 중국이 휘토류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호주가 석탄을 가지고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지만 인류 최초의 자원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세동에서 시작됐습니다. 남미의 페루와 칠레의 연안은 예부터 어족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플랑크톤의 사체가 해류를 타고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으로 하는 물고기들의 먹이사슬이 탄탄했죠. 그리고 이 생선들을 노리는 가마우즈와 펠리컨이 3억 마리가 넘게 몰려들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종의 조류가 먹이를 구하러 이곳으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새들이 모이는 곳에는 응당 새똥이 존재하는 법. 새가 똥을 싸고 그 똥 위에 또 똥을 싸면 이는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수억 마리의 새가 수만 년간 배출한 이 새똥 구하노는 인간의 질소를 화학적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고농축 질소 비료였습니다. 질소는 모든 식물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고 수확량을 결정짓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질소를 잘 활용해야 하죠.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구아노가 현재의 석유를 능가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뒤따랐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식량 생산을 늘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잉카인들이 사용하던 구아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1840년부터 수많은 증기선이 구아노를 유럽으로 실어 날랐는데요. 구아노를 최초로 국유화한 것이 페루였는데 페루는 이 새똥을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 경제 호황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연평균 9%씩 경제 성장을 이루던 페루는 본격적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캐내지도 않은 구아노를 담보로 유럽 자본을 빌려 대규모 설탕 농장에 투자했는데 과잉 생산은 가격 폭락을 불러오기 마련인지라 페루는 가격을 방어하지 못해 결국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의 농업은 이미 페루의 구아노에 너무 의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제도 없었고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말죠. 칠레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구아노를 두고 페루와 칠레는 소유권 분쟁을 시작했고 칠레의 뒤를 봐주던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 페루를 침공하게 되었으며 4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879년에 발발한 구아노 전쟁 또는 새똥 전쟁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새똥이 불러온 전쟁이 끝난 지 150년 가까이 지났건만 현재도 전 세계는 자신만의 구아노를 활용해 자원전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원에 있어서만큼은 최빈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도 구아노는 있습니다. 깊은 바다나 깊은 산, 깊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도시광산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해외광산으로부터 희귀금속을 얻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원 빈국의 새로운 생존 수단으로 떠올랐지만 뿐만 아니라 고갈되는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받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버려지는 폐가전 제품 등에서 희귀금속을 얻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금을 캐기 위해 곡괭이와 삽을 들고 광산으로 달려갔다면 이제는 폐가전 제품 하치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는 1986년 일본 도쿠 대학의 난조 미치오 교수에 의해 처음 제시됐습니다. 그는 지구에 매장된 자원 중 석유나 석탄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사라져버리지만 금속은 사용 이후에도 폐기물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 재활용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게 됐는데요. 이런 주장과 맞물려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면서 희귀금속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개발은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광산 기술로 얻을 수 있는 희귀금속은 광산 채굴과 비교했을 때 효율이 있을까요? 지난 2016년 전남 해남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지질탐사 기술로 지하 300m에 묻힌 약 21만 톤의 금광석을 발견했는데 이를 채굴하면 금 627.5kg을 추출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1톤의 금광석에서 3G의 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폐휴대폰 1톤에는 금 200에서 400g뿐 아니라 은 3kg, 구리 131kg, 주석 13kg, 니켈 16kg 등 총 16종의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도시광산의 자원 매장량이 천연광산보다 월등하다는 겁니다. 특히 폐가전 제품은 희소 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크롬, 망간, 니켈 등 희소 금속이 4.5kg 들어있고 냉장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에는 335g, TV, PC의 LCD 패널에는 약 344g의 희소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는 폐기물 취급을 받지만 매장량과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는 광산의 원석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이 약 5천만 톤을 웃돕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불과 17% 수준으로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버려지거나 소각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요. 더구나 전자기기의 사용률은 매년 높아져 2030년쯤에는 전자 폐기물이 7,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광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도시광산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을까요?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물자원순환연구단은 폐기물에 포함된 금을 99.9% 효율로 회수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자동차나 석유, 화학 등 여러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속 기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연구팀은 다층으로 이뤄진 내부 구조를 고분자, 껍질이 감싸고 있는 캡슐형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는 금이온을 캡슐 내부에 가둬 회수하는데 다층으로 이뤄진 내부 구조에는 금이온에만 반응하는 장치를 두었는데요. 캡슐의 고분자 껍질은 금이온을 통과시키지만 금과 함께 존재하는 부유고형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아 내부 구조가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덕분에 기존의 흡착 소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수 효율을 얻게 됐죠.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9.9%에 이릅니다. 더구나 해당 소재를 10회 재사용해도 이 성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폐가전 제품에 포함된 금을 거의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국제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금을 함유한 폐액을 새로 개발한 캡슐형 소재를 통해 회수 공정을 거치면서 소량의 금을 추출해냈는데 아주 적은 양에서 추출한 금의 양이 상당합니다. 만약 이만큼의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금광석의 양은 상당할 텐데 세상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업체 수는 2008년 363개에서 2016년 1026개로 증가했고 아마 현재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수가는 금속 종류도 2009년 14개에서 2016년 28개로 늘어난 듯 도시광산 기술은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광산 기업으로는 성일아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등의 2차전지, 부산물에서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고부가 가치 자원을 회수하고 습식 재련 기술을 통해 금, 은, 백금 등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회수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업체인 덴마크의 유미코아가 리튬형 배터리에서 가치 있는 금속을 뽑아내기 시작한 것은 고작 4에서 5년밖에 안 됐고 중국의 3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은 전부 광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리튬형 배터리로 국한한다면 블랙 파우더로 분해한 후 코발트, 니켈 등의 유가금속을 뽑아내는 재활용업은 성일아이텍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블랙 파우더에는 한국이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구리 등 5대 유가금속이 전부 들어있는데
전부 뽑아내려면 습식 재련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망간의 경우는 추출 방법이 복잡해 습식 재련 외에는 추출 방법이 없죠. 이에 몇 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습식 재련 방식으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성일 아이텍은 이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도시광산 기술이 한국을 자원부국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금 수조치에 따라 수출이 한가름 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산 FAU-10 경공격기를 실제 운용하기를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O-10B를 직접 타보고 만족감을 표시해 완신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TO-10B는 폴란드가 도합할 FAU-10과 마찬가지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TO-10 고등훈련기에 바탕을 둔 기체인데요.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 폴란드 공군과 우정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산 항공기의 유럽 수출 마케팅 지원에 나선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공군 지휘관 4명을 후방석에 태우고 비행에 나섰습니다. 비행에서 폴란드 공군 제1비행단장 마치에이 트레카준장은 블랙이글스 3번기에 제4비행단장 그제고시 실루사제 준장은 4번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3 공군기지단장 크지스토프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7번기에 제1비행단 부단장 피오트르 이바스코 대령은 6번기에 각각 탑승해 비행체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공군 특수비행팀 오르게 PZ-L130 항공기와 함께 날아오른 블랙이글스는 댕블린 기지 상공에서 붉은색 연기와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폴란드 국기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임무 공역에서 별도 비행에 나선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은 후방석에 탑승한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에게 국산 항공기의 성능을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5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훌륭했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비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유심히 봤는데 이 항공기는 내가 비행하는 미그-29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항공기였다면서 항공기와 조종사 간의 인터페이스가 미그-29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행하기가 매우 수월했다.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스토비에츠키 대령의 주기종인 미그-29는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로 러시아를 비롯해 옛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30여 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TO-10은 상대적으로 최신 항공기이기 때문에 비행 편의성이나 계기판과 조종관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뒤이어 항공기에서 내린 트레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항공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레카 준장이 지휘하는 제2비행단에는 국산 FAU-10 항공기가 배치될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총 계약 대수 48등, 내년 하반기부터 12대를 우선 폴란드에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레카 준장은 미그-29 전투기뿐만 아니라 냉전시대 전폭기 임무를 수행했던 수호 22 조종 경험도 갖고 있는데요. 그는 TO-10은 내가 조종했던 항공기들과 전혀 달랐다면서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기계적 제어가 아닌 전기 신호에 의한 제어를 의미하는데요. 옛 항공기들은 기계 구조와 유압에 의존했지만 최신 항공기들은 조종 신호를 컴퓨터가 해석해 전기적인 신호를 유압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 판단 이전에 컴퓨터가 계산해 비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종사 임무를 그만큼 줄여주게 되나. 트레카 준장은 컴퓨터는 조종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TO-10의 최신 장비들이 인상적이었는데 F-16과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TO-10은 카이가 미국 록히드 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인데요. 카이는 지난 6월 록히드 마틴과 전략 협약을 맺고 공동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 뒤이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최근 방한해 한국산 경공격기 FAU-10 도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방산무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사단은 폴란드 수출 물량인 FAU-10의 제조 과정과 완제품, 첫 한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품 등을 살펴본 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1차 시업 규모는 약 40억 린기작 1조 원으로 내년 1분기쯤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노후 전투기 한 대와 사업을 진행 중으로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겸해 사용해왔던 영국산 호크기를 대체하기 위해 경전투기 18대 구매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항공기 수명을 30년으로 보는데 말레이시아가 호크 288대를 1995년 인수했던 것을 고려하면 퇴역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호크 108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야간 훈련 중 추락 사고로 노후 전투기 교체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카이 측은 말레이시아가 훈련기와 경공격기 겸하는 기종에 대한 선호도가 큰 점을 고려해 폴란드 수출 기종인 FAU-10 성능 개량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후보 기종으로 FAU-10과 테자스 인도산 전투기, 허젯 튀르키예, M346 이탈리아 알레니아 등이 경합 중인 가운데 한국산 FAU-10이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FAU-10의 폴란드 수출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며 말레이시아 측도 마음을 굳힌 듯하다며 최종 경합을 벌이던 이탈리아 M346은 후속 군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마이너스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는데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향후 무기 수입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남중 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의 해상 영유권 분쟁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 1993년과 2010년 각각 K200 장갑차 111대 1억 4,652만 달러 규모와 훈련함 2척 4억 달러 규모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바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도입 기종을 확정지으면 시업금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 협상이 이어질 전망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전투기는 제품의 가성비가 좋고 폴란드 수출 등으로 우수성과 후속 군수 지원이 우수한 것도 시장에서 검증된 것이 FAU-10의 강점이라며 말레이시아 고위 인사가 수출 계약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U-10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콜롬비아와도 협상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콜롬비아는 FAU-10 20대를 원하고 있다며 FAU-10대당 가격은 4천만 달러, 약 520억 원 수준으로 20대 계약이 확정되면 수출 규모는 1조 4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콜롬비아 공군은 A-37 경공격기 17기와 T-37 훈련기 30여 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후화로 인해 현재 퇴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콜롬비아가 대체 기종으로 고려한 것은 F-16 전투기였지만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타격 등 여파로 예산이 부족해지자 성능과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FAU-10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콜롬비아 공군이 장학생을 선발해 한국에 보내 교육을 받는 것과 티토 사울 피니아 전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2016년 3월 공군 제1전투 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에 탑승해 직접 비행 체험을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콜롬비아 피니아 대사는 20여 년 동안 약 8,000시간 비행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로 콜롬비아 공군 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주한 콜롬비아 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공군 사령관이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를 탑승해보고 파워풀한 성능에 현재 아시아 시장에는 앞으로 180대 이상 수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이 FAU-10을 운용하고 있어 수출 목표를 달성하면 아시아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으로 여기에 콜롬비아와 FAU-10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카이는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남미까지 수출 전선을 확장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올라 있는데요.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무기 수출은 그전 5년 대비 17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 전세계 무출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고서 통계를 보면 이번 연도 기준 한국 방산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5조 원, 영업이익은 16.4% 늘어난 5,6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방산 매출은 항공유도 31.9%, 탄약 16.5%,
혈액 13.7%, 함정 13.3% 순으로 많았는데요. 4개 분야는 전체 매출에서 75.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 영업이익률은 항공유도 4.7%, 탄력 5.8%, 화력 6.8%, 함정 6.8%, 기둥 4.2%, 통신전자 4.2%, 화생방 5.4% 등이었는데요. 한편 한국군 당국은 FA-50을 비롯해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을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에 방산 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을 파견한다며 해당 무관은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무기 수입을 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한국의 AS 시스템에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